자, 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원래 쓰던 문법 교재입니다. 그죠? 문법 교재고, 새로 오는 거는 아직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아마 오늘 정도 나온다 하니까, 필요한 사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책에 보면 좀, 잘못 기술된 것도 있고, 오타도 있고, 그 다음에, 바뀐 책들이 좀 나와요. 그 중에 빠진 게 있어가지고, 좀 더 첨가해서 넣고, 기존에 정리가 좀 매끄럽지 않은 것은 좀 지저분한 것들은 좀 제외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고, 그죠? 어차피 그 문법이라는 게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올해는 문법이 좀 쉽게 나왔다 해서 이게 굉장히 복불복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한때는 문법이 좀 큰 변수였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너무 쉽게 나오면 이것도 큰 변수가 됩니다. 변별력이 없게 되죠. 그죠? 사실 문제가, 좋은 문제는 적절한 수준의 약간 난이도가 있는 거, 그죠? 그게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잘하는 사람은 맞출 수 있고 또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은 맞추기 힘든 이런 식의 문제를 넣어야 되는데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워 버리면 전혀 변별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거 알고 있죠? 네. 이 문법이 어렵게 취급된 적이 언제냐면 그 객관식 때였어요. 객관식 이전에는 문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 예전에 2010년 이전에 제가 강의할 때, 일주일에 3시간씩 강의를 하고 8주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38, 24. 그죠? 24시간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2달 동안에. 문법하고 교육로만 한다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문법 시간을 따로 두지 않았어요. 따로 만들지 않았고요. 교육용 시간에 문법을 조금씩 하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3대2 정도의 비중으로. 그래서 그걸 뭐 3시간을 주 단위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보통 한 5주에서 6주 정도로 교육론 하면 나머지 2주에서 3주 정도 문법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도 그 당시에는 문제 풀 때 문법 때문에 어렵고 이런 말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다 해결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기출문제 봐도 그 당시 문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 거예요. 그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했냐면 객관식 때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객관식 문제를 내다 보니 굉장히 구석에 서서 문제를 내었어요. 그래서 문법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그 전까지는 교과 교육론이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문학이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인가 역전되어서 문법이 제일 어려운 것처럼 제일 공부 많이 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어 왔죠. 근데 학회에서의 태도는 좀 달랐어요. 왜 문법이 그렇게 어려워? 맨날 그런 식이었어요. 왜 문법을 그렇게 어렵게 되냐? 뭔지 알겠죠? 문법이 우리 국어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아? 왜 애들이 문법만 공부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굉장히 불만이 좀 많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서술형으로 넘어왔을 때 초창기에는 그런 학회 요구가 많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 문법이 좀 쉽게 나왔어요. 그죠? 서술형 때 처음에는 쉽게 나왔어요. 언젠가 문법도 한 몇 번 쉽게 나오다가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갑자기 구석에서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주로 이제 출제하는 분들이 지방에 국문과에 있는 분들이 출제하면서 문제가 좀 어려워진 듯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나왔고요. 그러다가 다시 최근에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있잖아요. 이쯤 오면서 좀 쉬워지는 경향이 또 있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체계로 가잖아요. 그죠? 종잡을 수가 없다. 아까 제가 복불복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 어느 시기에 어렵게 나오고 어떤 시기에 쉽게 나올 수가 없는지, 쉽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 기준은 참 어렵죠. 예. 그래서 그 평소에 하듯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넣어도 잘 풀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까, 그죠?
일단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 예, 그런 생각으로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교육론 했던 식으로 읊어볼게요. 이건 좀 간단해요. 문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문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죠. 그죠? 현대국어 문법이 있고 중세국어 문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어교육론도 크게 보면 국어생활이라는 큰 범주 속에서, 그죠? 국어생활이라는 큰 범주 속에서 국어교육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이 국어생활이라는 큰 범주 속에서 있잖아요. 국어생활이 존재하고 그 범주 속에서 국어과 교육이 존재하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국어교육이라 하는 것도 따지보면 굉장히 큰 범주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교과교육이라는 측면, 그죠? 교과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또 굉장히 범위가 좀 좁아요. 아시겠죠? 근데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문법도 가장 넓은 범주가 뭐냐면 학문문법입니다. 학문문법. 그죠? 이거는 연구자들마다 약간 주장이 좀 달라요. 그죠? 그게 학문문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좀 약간 너무 주장도 다르고 너무 사용하는 용어도 다르고, 그죠? 그러다 보니 뭔가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겠다. 아시겠죠? 특히 여러분들 연세대 계열이나 예전에 최연배 선생님이나, 그죠? 이쪽 계열로 오면 한글학계 쪽 계열이 있잖아요. 그죠? 그쪽에 오면 명사를 하지 않습니다. 명칭부터 달라요. 그죠? 그런 걸 좀 통일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나오게 된 개념이 바로 뭐예요? 표준문법입니다. 표준문법. 이 표준문법은 일종의 규범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약간 통일성을 좀 기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넣은 거고요. 이거보다 범위가 더 좁은 게 뭐예요? 학교문법입니다. 아시겠죠? 학교문법요. 요즘에는 학교문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서점에 나와보면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한국어 교육. 아시겠죠? 근데 한국어 교육은 국어 교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그건 전혀 논외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정도다. 이게 학교 문법이다. 그죠? 초창기에 이제 학교 문법이 나왔을 때 가장 고전 같은 책이 뭐냐면 자, 이 책이었어요. 이 책, 이광규 선생님의 학교 문법론. 그죠? 학교 문법론이 처음 나왔는데 이 책 이전에는 학교 문법에 대해서 논의한 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언급된 게 없었고 주로 뭘 봤냐면 문법 교과서와 자습서, 교사행 지도서. 그래서 적어도 이제 2005년, 6년 이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문법을 공부할 때 가지고 있을 때 기본서는 딴 책이 필요 없어요. 학교 문법 교과서, 교사행 지도서, 그 다음에 문법 자습서. 아시겠죠? 이 세 권으로 공부해도 충분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책을 약간 뒷받침하고 보조하고 약간 좀 이론적인 관점에서 있잖아요. 중심을 잡아줬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었죠. 물론 이 책은 그 뒤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책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한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해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혹시 읽어본 사람은 없죠? 예, 없을 텐데, 저 책에는 명확한 기준을 딱딱 잘라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학교 문법에는 이어진 문장 있잖아요. 왜, 그죠? 이어진 문장에서 보면, 대등절이 있고, 종속절이 있잖아요. 왜? 그죠? 근데, 이 대등절과 종속절 전체가 부사절이 된단 말인지, 앙인절에 부사절이 된단 말인지, 아니면 종속절로 이어진 문장만 부사절이 된단 말인지,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명확하게, 이게 학교 문법이고, 학문 문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관점도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괜찮은데, 책을 아무리 뒤져서 열심히 읽어봐도 도대체 A라는 거야, A-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 논란이 좀 굉장히 좀 많아요. 그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고전 같은 책이다 볼 수 있죠? 그 참고로 제가 보여주는 것이고요.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좀 나름대로 학교 문법을 잘 정리해서 놓은 책이 바로 이 책이었어요.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이거는 개정판입니다. 초창기에 넣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좀 정리를 좀 했던 기억이 나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첫 책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책을 안 들고 나왔는데, 우말이 나왔어요. 우리말 문법론. 그죠? 그때 처음에 써있던 우리말 문법론은 굉장히 난해한 책입니다. 무지무지 난해한 책이죠. 근데 우리말 문법론이 사실은 학교 문법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학교 문법과 학교 문법이 아닌 걸 구분해 주는데 시간 많이 걸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그거는 볼 필요 없다. 이거는 봐인다. 이거는 볼 필요 없다. 이렇게 구분해 주는데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렸던 기억이 나요. 그걸 구분 지어 줘야만 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말 문법론이 나오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과 이것이 넘나들어 버려요. 막 넘나들어 버립니다. 그 시기가 바로 언제냐면 객관식 시기와 맞물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어렵게 좀 느껴지는 시기였어요.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 우말이 그 뒤에 또 개정판이 새로 나왔잖아요. 그죠? 새로 나오면서 살짝 맥락적으로 좀 정리된 것들이 나왔어요. 살짝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되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글 쓸 때도 좀 덜 거칠게 이렇게 써졌고요. 좀 애매하게 써있던 것이 좀 정리가 되면서 좀 깔끔하게 써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책을 읽는 독자는 누구냐면 대학원생이에요. 학부생이 아니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쉬워요? 좀 어렵게 느껴지는 책이죠. 그죠? 그렇게 써져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책을 다 안 들고 왔는데, 그 다음에 나온 책이 한국어 문법 총론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냥 한국어라고 돼 있잖아요. 왜, 그죠? 한국어 문법 총론이 나오는데, 한때는 그 책이 나오고 난 뒤로는 그 책에서 또 시험 문제 또 여러 문제 나왔었어요. 글이 나왔고요. 그 책도 보면, 학교 문법인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학교 문법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그 책이 나오면서 약간 구석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고 난 그 무렵에 이제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이 새로 개정판이 나왔고, 그죠? 나왔고, 우말도 새로 개정판이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근래에 나온 책 중에는, 이 재작년에 나온 책이 이 책이에요. 문법하고 싶은 문법이라는 책이 새로 나왔어요. 그죠? 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그죠? 이 책이 새로 나왔고, 여기는 이제, 그 신성용 선생이라고 서강대 교수님인데, 이분하고, 현직 교사인 두 분이 이제 서로 토론하듯이 해서, 문법적인 사항에 대한 문제거리를 제시하고, 그에 대해서, 신성용 교수님이 설명하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제목을 앞에 덧자를 더 붙여가지고, 더 문법하고 싶은 문법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죠? 글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서도 책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학문 문법, 규범 문법, 학교 문법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 규범 문법적인 입장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이. 한국어 표준 문법이 나왔습니다. 이게 표준 문법이에요. 그죠? 나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 교재 쓸 때 저 책의 내용을 인용을 많이 했어요. 표준 문법이니까 학교 문법보다 약간 범위가 크면서도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 특징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나온 책들 중에는 자잘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뭐라 말하기 힘든, 그죠? 자잘한 책들이 많은데, 또 뭐 어떤, 저 부산의 경성대인가? 동아대인가? 어떤 그쪽에 있는 선생님이, 뭐죠, 뭐? 책 이름이? 거의 뭐 매년 문법책을 해요. 임용시험 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 책이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했어요. 전 사실 안 봤어요. 그런 책도 나왔고요. 약간 영역별로 나온 책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다음 또 어떤 책도 있었냐면, 표준국어문법론도 있어요. 표준국어문법론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그 학부 과정에서는 가장 많이 본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표준국어문법론을 제일 많이 해봤습니다. 그 책이 개정판이 새로 나왔어요. 새로 쓰는 표준국어문법론이라고 개정판이 나왔는데, 한때 제가 그 책의 예문을 이용해가지고 수업 시간 해준 적도 있습니다. 해준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도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크게 봤을 때 개론서 있잖아요. 그죠? 모든 영역을 다 다루고 있는 책들을 주로 설명해 준 것이고요. 그것 말고도,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요, 어문론과 관련 책 두 권만 가져와 볼게요. 가져왔습니다. 이진호 선생님의 국어문법 어문론 강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필독스입니다. 좀 어려워요. 굉장히 보기 힘든 책입니다.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볼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봐야 돼요, 이거. 아시겠죠? 어문론이든 어문론 쪽의 내용은요, 굉장히 어렵게 낼 수 있어요. 문제 자문, 작정을 하고 내면 있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뒤에 답도 있고 하니까 적당한 수준의 답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공부하기 좋은데 내용은 어렵다. 아시겠죠? 여기에서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온 적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이었는데 이문규 선생님이 쓴 부산교대인가 아마 계실 거예요. 국어교육을 위한 현대국어 어문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예전에 나왔고 이 다음에 개정판이 나왔을 거예요. 이 책은 어문론에 대한 전체적인 탐구 과정을 쭉 잘 그리고 있습니다. 탐구 과정을 그려놓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가면 이런 탐구 과정을 통해 볼 때 어떻게 결론이 내려지고 그것에 대한 학교 문법의 해석은 이렇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탐구하듯이 이렇게 정리를 잘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문법은 탐구 중심이에요. 맞죠? 탐구 중심인데 실제 탐구 중심으로 책이 나온 게 언제냐면요. 한 몇 년 됐을 거예요. 한 25, 6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 나온 책이에요. 서울대 이제 대학원생들에게, 학부생인가? 을 대상으로 해서 과제를 묶어서 있잖아요. 탐구 과제를 묶어서 탐구하는 과정 있잖아요. 탐구 문제를 제시해주고, 그 탐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엮은 책이 두 권 있었습니다. 그 책이 제일 먼저 나온 탐구 과정의 책이었어요. 아시겠죠? 그 당시 나왔던 문법의 탐구 과정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 하면 또 중세국어 문법이 있잖아요. 왜, 그죠? 중세국어 문법은 이 대표적인 책이 이게 제4판입니다. 4판이 제일 최근 책이죠. 그죠? 가장 최근 책입니다.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죠? 예전 책은 좀 보기가 힘들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글자가 시원시원하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좀 읽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내용 자체가 크게 바뀐 건 없고요. 그죠? 읽기 쉽게 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고영근 선생님이 쓴 책이고요. 그 다음에 국어사 책은 국어사 개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뭐 대학에서 다 다루잖아요. 왜, 그죠? 워낙 좋은 책입니다. 한 번쯤 봐줄 만한 책인데, 임용시험을 위해서는 특별히 볼만한 책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정도만 이야기가 되겠죠? 예. 그 외에 이제 통사론에 가면 또 통사론과 관련된 책, 또 형태론 가면 형태론과 관련된 책들이 좀 많거든요. 우리가 그걸 다 봐야 되느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다 봐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문론은 따로 보세요. 그 개정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진호. 있어. 그게 개정판. 이게 개정판이에요. 이게 작년에 개정돼 나왔는데 이게 올해 또 개정돼서 중세국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현대국어는 그대로고 생겼나 중세국어 생겼나 바뀌었나 이러더라고요. 여기 중세국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이 바뀌거나 더 추가로 생겼나. 현대국어는 그대로. 여기나 올라가서 안 되겠어. 그리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혹시 빠뜨렸을 수도 있거든요. 있는데 대체로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어렵게 느끼시죠, 그죠? 어렵게 느끼시고 저걸 다 봐야 돼라는 생각이 들 건데 그렇진 않아요. 다 볼 필요는 없고, 그죠? 진짜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저 중에 몇 가지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 그런 말 하잖아. 왜 문법은 뭐랄까 단권화해야 된다. 들어봤죠? 단권화해야 된다. 좀 많은 지식을 담고 있는 책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을 있잖아요. 조금씩 가지고 와서 한 권으로 만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사실 나도 개인적으로 그 공부 방법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여러분들 단권화를 시켜보면 가장 두꺼운 책을 기준으로 단권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책이 두껍다 해서 좋은 책이다라는 인식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세종에 수석학교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내 수업 들어올 때 이미 내가 예전에 만든 놓은 책이 있거든요. 좀 얇아요. 그 당시 책은 얇은 책을 들고 와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책은 나도 한 권 있을까 말까 하는데 뭐 그런 책을 들고 있냐라고 하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재밌어요. 이게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아. 아니 그 얇은데 잘 돼 있다 그래요. 그게 왜 잘 돼 있어 하니까 책이가 제일 잘 잡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친구는 그 책을 가지고 공부했고 거기에 보니까 단권화 한다고 해서 꼼꼼하게 메모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해서도 그렇게 공부하면서도 수석학교였어요. 세종에서. 왕도는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두꺼운 책에다가 단권화해서 학교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아예 단권화 시키지 않고도 학교한 사람도 있겠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정리 안 하고도 학교한 사람이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꼼꼼하게 정리해도 떨어진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문법은 탐구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문법의 탐구 능력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평소 관심이다 생각합니다. 평소 관심. 이래서 소소한 단어가 나오면 저거 내가 잘 모르겠다? 또 발음이 뭔지 잘 모르겠다? 실제 단어가 저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저 문장이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럴 때 있잖아요. 찾아보거나 바로 잡아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어떤 선생님은 왜 그런 게 있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참사랑 국어 같은 데 보면 질문 같은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 문법과 관련된 질문, 그죠? 일일이 답을 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거 왜 귀찮게 그 답을 하냐 하니까 그게 자기 공부가 된대요. 그거 뭐 공부되고 좋죠, 뭐. 그래요. 일일이 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아시겠죠? 근데 약간 여담입니다만은 그 친구 말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답을 해줬잖아요. 그죠? 요즘 사람 좀 특이하대요. 그 질문을 지워버린대요, 그냥. 그럼 자기가 열심히 썼던 답도 없어진대요. 그게 너무 아깝대요. 그걸 알고 난 뒤로는 답을 해주기 싫대요. 요즘에는 그 흔적 남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또 자기만 알고 그만두려는가 하는가. 그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죠? 느낌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정도 하고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우리는 직항에 오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가장 쉽게 돼 있으니까, 그죠? 하고요.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기준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할 테니까 저걸 기본으로 하고, 공부가 좀 돼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업문론 할 때 있잖아. 이진호 선생의 국어 업문론 강의를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혼자 보기 어려우니까 함께 보세요.
조금씩 그렇게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되도록이면 답을 보지 말고, 그죠? 어려운 말은 찾아가면서 좀 해석해서 함께 봐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쯤 가면 우마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마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5, 6월에 가면 역시 우말로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을 돌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왜? 반복이 제일 좋은 공부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면 공부할 때 다양한 걸 보면 좋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복이 제일 좋은 공부입니다. 그거 예문만 가지고 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그럴 때 자기는 그 책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중세국어는 공부할 때는요, 이 책도 좋지만, 중세국어 연습이라고 하는 방통대 교재도 좋습니다. 혹시 본 적 있나? 중세국어 연습이라고 하는 제목의 방송통신대학교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가 잘 써있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잘 써있었고요. 예문이 좀, 낯선 예문들이 좀 있어 그렇지, 내용이 무지 좋거든요. 그 책을 좀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내 책에 있는 내용도 좋습니다. 무지 잘 만들어졌어요. 중세국 기본? 기초? 거기가 제일 좋았어요. 그렇죠? 무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상관없고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교재는 목차가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대국어 문법은 이제 순서대로 쭉 되어 있고요. 중세국어는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기초편과 심화편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편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죠? 기초편도 있고요. 심화편이 있고, 이 심화편은 제가 몇 년 내에 노력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만든 부분이에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데, 무지 힘들게 만든 그런 내용이거든요. 참고로 이야기합니다. 자, 1, 2월에는 뭐 하냐면, 자, 현대국어 문법 하겠습니다. 현대국어만 합니다. 현대국어만. 아시겠죠? 작년에 중세국어가 8점을 올랐습니다. 그 전에 6점이었죠. 배점이 그래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중세국어 비중이 배점이 6점이든 8점이든 무슨 상관이 있나?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큰 상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은 여태까지 문제가 다 나와버렸어요. 너무 오래도 한 20년 동안 문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문제 낼 것도 없어요. 근데 현대국어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낼 게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가 나왔는데, 그죠? 그리고 겹쳐요. 겹친 것을 조금 유형을 달리해서 내는 문제가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그게 객관식 빼고 나면 서답형이나 서술형을 기준으로 본다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중요한 부분에서 계속 넣어줘, 그죠? 구석에서 넣을 때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원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면 어려운 거, 낯설게 느껴지는 게 쉬운 겁니다. 제가 모의고사 때 늘 그런 이야기 했는데,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쉬운 것이고요. 쉽게 느껴지는 게 오히려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올해 문제는 쉽게 느껴지는데 역시나 쉬웠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그죠? 보통 이게 막 어려운 거 쉬운 거 섞여있을 때는 항상 주의하라 하거든요. 쉬운 문제일 때 주의하라고, 실수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엔 좀 그렇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3, 4월에는 중세 기초, 아시겠죠? 중세국어 문법 기초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국어 문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5, 6월에는 중세 심화, 중세국어 문법 심화를 하고요. 이 작년에는 그 현대국어 문법과 중세국어 문법에 대한 약간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푸는 행시로 갔잖아요. 기억나나? 그죠? 맞죠? 프린트로 해가지고. 그래서 전체 영역을 한번 다뤘거든요. 올해는 그걸 할까? 안 그러면, 왜 우리 문제를 보면, 문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문법하고 신부 문법이라든지 이런 책들 보면, 좀 약간, 뭐랄까, 문제거리가 될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죠?
그게 언제 나왔냐면 이번에 말고 2021학년도 살짝 나왔고요. 그전에도 보면 약간 논쟁이 될 만한 것 중에서 문제거리 되는 것도 좀 어렵겠네요. 논쟁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런 것만 좀 묶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중세문법 심화를 하면서 이 전 영역을 한 다뤄볼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풀이 정도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형식이 될 수도 있고, 그죠? 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 8월에 가면 이제 기출문제를 보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문법이나 그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다 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다 보지 못합니다. 그 대신 이제 문법은 다 봅니다. 아주 옛날 거부터 지금까지잖아요. 거의 다 보죠. 그렇게 하고, 그럼 9월부터는 모의고사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거 하면서 이때 7, 8호도 하죠, 우리가. 실수할 때 했었어요. 이때, 그죠? 이렇게 4번에 거쳐서 따로 이제 끼리끼리 그룹 스터디를 구성해가지고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주로 하는 내용이 현대국어 문법에 치우쳐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6개월 정도 하는데도 6, 7개월 정도 하는데도 있잖아요. 계속 그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고 또 우말 같은 경우는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거든요. 그죠? 그런 데서 얻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또 있나? 기대 효과. 1, 2월에는 뭐 한다 했습니까? 현대국어 문법을 한다 했죠. 그죠? 여러분들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이 중세국어 문법에 대한 어려움을 막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나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중세국어 문법은 이미 분량도 작잖아요. 왜? 중세국어 문법은 현대국어와 다른 중세의 특징이에요. 딱 그 기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현대국어와 다른 중세국어만의 특징. 아시겠죠? 그걸 염두에 두어야 되고요. 내 기억이 맞다면 한 번도 그 틀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현대국어와 다른 중세국어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 기조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난 가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중세국어 문법서 있잖아요. 그죠?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명사, 중세국어를 가지고 명사 열심히 설명해요. 대명사 열심히 설명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현대국어로 설명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게 중세국어와 현대국어 뭐 달라진 게 있나? 우리가 왜 중세국어로 가지고 그걸 문법 요소 다 이야기해야 되지? 문법적 특징을 다 이야기해야 되지? 그러면서 책만 두꺼워요. 의미 없는 거잖아. 왜? 그죠? 사실 의미 없는 거거든요. 또 그게 있어요. 문법 할 때 진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들 학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지 임용시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문법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학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앉아있어요. 이해되나요? 진짜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문법 책만 자꾸 사고 있어요. 이 하면 할수록 재미있거든. 그죠? 모르면 또 알고 싶거든. 자꾸 문법 책만 사면 됩니다. 사고 앉아있습니다. 응? 가끔 문법 도사들이 한 명씩 있어요. 합격을 못해요. 진짜 합격을 못해요. 나는 그 친구들한테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너 그냥 대학원 가라. 대학원 가서 뭔가 논문을 쓰고 그렇게 해야지. 선생 될 생각이 없잖아. 근데 왜 그 문법만 공부하고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무지 고집이 있어요. 자기가 문법에 대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국어 교육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문법은 그런 게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요, 국어 교육 분야에서 대가가 있다. 근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 문학의 대가 들어본 적 있나요? 나는 20년 가까이 정도 내 강의를 했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문학의 대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문학이 잘하는 사람이 합격은 잘해요. 상대적으로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 문학만 잘해가지고 합격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문학의 대가는 없어요. 응? 다 웬만큼 어느 정도 해요. 하거든요. 아주 못한 사람은 있어도. 근데 문법은 달라요. 문법을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합격을 못해요. 다른 영역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문법만 여러분들이 빼 빠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죠? 어쩌면 가장 범위가 좁아요. 문법은 해야 될 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응? 그냥 적당히 하세요, 제발. 적당히. 그리고 자기가 문법의 재미를 느끼는 순간 딱 고민은 그만 하세요. 그냥 내가 문법 전공할 거야? 아니면 그 임용시험 칠 거야? 딱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딱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냥 손을 넣으세요. 아,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리만족을 합니다. 진짜요. 내가 이 공부를 많이 했구나 하는 대리만족을 해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진짜. 내가 아는 친구 중에 제일 문법을 잘하는 친구는 지금 출판사에 가 있어요. 결국 임용 합격 못하고 출판사에 가 있어요. 홍대 국어과 친구인데, 홍대 국어과 출신인데, 그 친구가 문법을 무지 잘했어요. 진짜. 그리고 그 친구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문법 왜 그렇게 잘해? 어떻게 공부했어? 물어봤거든요. 그 친구가 물어본 방식이 바로 여러분들 그룹 스터디 하는 방식이에요. 그 친구가 나한테 가르쳐 주는 방식이 바로 여러분들 그룹 스터디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시켜봐도 그 친구만큼 잘하지는 않더라. 자발적으로 하느냐, 자발적으로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참고로 예전에 문학을 무지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대 국어과 출신 애들도 있거든요. 자기 그룹에서 그렇게 해왔대. 그 애들이 한 명 빼놓고 다 합격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애한테 물어봤어요. 야, 문학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해? 하니까 그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게 여러분들 그룹 스터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룹 스터디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고민해야 돼요. 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야, 그런 역사가 있구나 하는 걸 알고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법을 너무 자기가 빠져들어가서 공부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그냥 하기 바랍니다. 뒤에 가서 내 이런 이야기 할게요. 다음에. 시험은 나는 개인적으로 전략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시험도 전략이에요. 그죠? 특정 영역을 특별하게 다 잘한다 해서 점수를 더 받지는 못해요. 그죠? 적절하게 세 개 영역이 균형을 맞춰야 돼요. 뭐 말인지 알겠죠? 세 개 영역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 배점을 준다면 3대 3대 4입니다. 그죠? 교육론, 문법, 문학. 3, 3, 4. 맞죠? 그 정도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평소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그 정도 비율로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단지, 문학은 텍스트가 존재하잖아요. 텍스트가 존재하니, 그 텍스트 일련대 좀 더 집중해 달라는 이야기는 하고 싶죠. 그죠? 근데 텍스트를 안 읽어요. 그 내일 이야기 하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공부 시간이 가장 짧은 게 뭔지 아세요? 문법입니다. 바짝 해놓고 나면 오히려 쉬워요. 참고로 난 옛날에 임용 공부할 때 문법을 딱 공부 2번 했습니다. 1년에. 상반기에 일주일 내내 문법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문법만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미친 듯이 문법만 해가지고 끝내놨어요. 그 다음 안 들여다봤어요. 임용시험 치기 한 달쯤 남겨놨고 또다시 들여다봤어요. 딴 거 안 하고 일주일 내내 문법만 공부했어요. 그래서 끝내놨어요. 2번 하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주로 뭘 봤냐면 표준국어 문법론을 봤습니다. 표준 현대국어 문법론. 그걸로 봤습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뭔가 이게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네, 바짝 그렇게 좀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네. 자, 첫날이니까 전체 틀 한번 잡아봅시다. 문법에는 뭐가 있는지 있잖아요. 그 틀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이건 목차에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뭔지 아나? 응? 언어와 국어가 나옵니다. 언어와 국어.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언어는 보편 언어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 부분을 강의하진 않아요. 쉽기 때문에. 그죠? 저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강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편 언어의 특징으로서의 기호가 나옵니다. 기호. 언어의 특징을 기호로서의 특징으로 잡아요. 왜 그러냐면 언어는 하나의 기호이기 때문에. 기호로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호로서의 특징이 뭘까? 형식과 내용이란 거예요. 형식과 내용을 다르게 말하면 뭐가 될까? 형식이라는 것은 음성이라는 형식이나, 그죠? 안 그러면 문자라는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내용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언어는 기호로서의 언어의 특성을 먼저 다뤄요. 기호는 형식과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특징. 아시겠죠?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그 기호로서의 형식과 내용은 어느 날 갑자기 뿅 나타났지, 나타나야 돼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뭐예요? 자의성이죠. 맞잖아요. 그 형식이 때 꼭 그 내용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고, 거꾸로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형식이 꼭 그런 형식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자의성입니다. 그 자의적으로 나타난 것이 나름대로 사회적인 약속으로 용인되고 난 뒤에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사회성이죠. 그렇지만 언어는 없던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기도 한다. 역사성이죠. 맞죠? 그리고 몇 개의 단어로 만들어진 것은 그것을 조합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뜻을 내포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창조성이죠. 그죠? 언어는 물리적으로, 그죠? 또는 굉장히 추상화되어 있는 대상을 언어로서 분절하는 효과가 있다. 그 분절성이라 합니다. 파이주노츠 파남보, 실제 무지개가 파이주노츠 파남보가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지개 색깔은 그렇게 분절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절시켜버립니다. 아시겠죠? 그게 분절성입니다. 또 이런 면에서의 분절성도 있습니다. 만약 가을이 하면 있잖아요. 그죠? 실제 가을이는 기억, 리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왜? 맞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언어는 꼭 기억, 리얼인 것처럼 분절적인 것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것도 분절성의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조금 전 내가 이야기했던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뭐예요? 언어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또 여기서 뭘 다루냐면 언어와 사회, 언어와 사고, 그죠? 언어와 역사, 뭐 이런 것들을 막 다룹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어의 특질을 다룹니다. 국어의 특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특질 그 자체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다루지 않습니다. 알아서 공부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뭘 다룹니까? 어문론을 다룹니다. 자, 어문론에서는 제일 먼저 뭘 다루냐면 어문이 뭐냐부터 다룹니다. 제일 먼저 음성 먼저 다루겠죠. 음성 또는 어문. 그죠? 음성이 뭐냐, 어문이 뭐냐 이런 것들 다루죠. 그죠? 어문에는 자음이 뭐냐, 모음이 뭐냐, 그죠? 자음체계는 어떻게 되고 모음체계는 어떻게 되겠냐, 되겠죠? 막 이런 것들을 막 다룹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음절까지 다루죠, 그죠? 음절까지 다룹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다뤄요? 어문 변동을 다룹니다. 맞죠? 어문 변동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어문 변동을 나누는 기준 4가지는 뭐가 있어요? 축약, 탄약, 첨가, 대치, 그죠? 이 4가지 다룹니다. 됐죠?
자, 이걸 다루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형태론입니다. 사실 학문적인 그 용어는 형태론이라는 범주로 다루잖아요. 왜, 그죠? 학교 문법에서는 달라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어. 아시겠죠? 자, 여기는 두 가지를 다뤄요. 크게 보면. 형태론에 대해서 다뤄요. 맞죠? 그러니까 형태론이 뭐냐? 또 형태가 뭐냐? 형태소가 뭐냐? 맞죠? 그럼 교체가 뭐냐? 다른 말로 이 형태가 뭐냐? 됐죠? 그러니까 형태론의 그 분류는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종류 나누잖아요. 왜, 그죠? 의미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죠? 아니면 자립성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됐죠? 그러니까 형태론 그 자체에 대해서 주로 다루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 대표되는 것은 뭐냐? 아시겠죠? 형태가 쉽게 구분되지 않는 것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형태론의 범위는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 문법에서 형태론은 그렇게 크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 하자니 찝찝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학교 문법에서는 언문론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말소리를 합니다. 맞죠? 말소리를 하죠. 그런 명칭을 쓰고, 이 형태론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단어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이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자, 이걸 기준으로 볼 때 언문론까지는 뭘 다룬다는 거야? 소리를 다룬다. 맞죠? 소리를 다룬다고 볼 수 있죠? 소리를 다룬다는 것은 의미를 다루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소리는 형식이거든. 아시겠죠? 의미를 다루지 않아요. 근데 이 형태론부터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최소의 유의미적 단위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최초로 뭘 다룹니까? 의미라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전에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질문 던질 때 그런 거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왜? 철수가 밥을 먹는다 할 때, 철수가 밥을 먹는다의 음절 구성은 어떻게 돼? 이런 게 물어보잖아요. 왜, 그죠? 맞잖아. 그럼 음절 구성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철수가 밥을 먹는다. 음절 구성이 어떻게 돼? 응? 자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또 자음, 모음. 이렇게 다루나? 아니죠. 말소리 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철수가 밥을 먹는다. 아시겠죠?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해놓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말소리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런 걸 다루고요. 형태론에 오면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아시겠죠? 이 형태 각각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점이죠. 그죠? 예. 그러면서, 요부터 해서 이제 문법론을 합니다. 맞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법론을 해당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들 보면 표준국어 문법이라든지, 표준국어 문법론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면 아예 어문론은 없습니다. 알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말 문법론에도 어문론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뭘 보라는 거예요? 이진호 선생님의 국어 문법론 강의, 어문론 강의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라는 겁니다. 딴 책들은 보지 마라 하고, 형태론과 관련된 책은 보지 마라 하잖아요. 왜? 뭐 말인지 알겠죠? 기존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루는 것이 바로 단어에 대해서 다룹니다. 단어가 무엇이냐? 그죠? 단어에 대한 정의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자립성과 분리성 뭐 이런 개념들이 막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단어를 어떤 입장에서 다루느냐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 또 뭘 다룹니까? 품사를 다룹니다. 됐죠? 품사 다루고 또 뭘 다룹니까? 단어의 형성 다루죠. 단어의 형성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죠? 품사 나누는 기준은 뭐냐? 의미, 기능, 형태다. 그죠? 그러면서 품사를 쭉 다루죠. 그죠? 그 다음에 단어 형성은 어떻게 되어요? 다릅니까? 어근, 접사, 뭐 그런 개념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시작하고요. 그 다음 복합어, 단일어와 복합어의 합성어, 파생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다루죠. 그죠? 그게 바로 단어의 형성에 대해서 다룬 겁니다. 혹시 내가 빠뜨린 거 있으면 말해라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통사론입니다. 우리 다른 말로 이 문장론이라 하거든요. 근데 학교 문법에서는 이렇게 말 안 써요. 뭐라 씁니까? 그냥 문장이라고 씁니다. 되겠죠? 문장 이렇게 다릅니다. 여기서는 문장이 뭐냐에서 시작하죠. 그죠? 그 다음에 문장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문장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뭘까? 쉽게 말해서 통사론의 최소 단위는 뭘까? 어절이죠. 마찬가지죠. 어절, 그 다음에 구, 그 다음에 절. 아시겠죠? 예, 그런 개념으로 다룹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통사론에서는. 뭐라고? 통사는 주로 크게, 큰 개념으로 다룬 거 있잖아요. 크게 보면 문장 성분이 다릅니다. 그죠? 또 한 가지는 문법 요소로 다릅니다. 맞죠? 문법 요소로 다릅니다. 문장 성분도 할 게 지금 많잖아요. 왜, 그죠? 그렇게 다르고, 문법 요소 다르죠.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에서는 이 문장 성분하고 품사, 헷갈리는 게끔 생각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왜, 그죠? 그런 거와 관련된 문제도 나왔었죠. 네. 그 다음 문법 요소에는 주로 뭘 다룹니까? 문장의 종결부터 시작하죠. 문장의 종결, 높임 표현, 그 다음에 시간 표현, 그죠? 그 다음에 사동 표현, 피동 표현, 그죠? 부정 표현. 요즘에 새로 생긴 게 뭐예요? 인용 표현. 아시겠죠? 인용 표현까지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바로 문법 요소죠. 여기까지 다루고요. 더 없죠? 네. 예, 이까지 다룹니다. 그 다음에, 문장 성분 다루고요. 문장의 형성. 문장 형성에 대해 다루죠. 그죠? 이게, 단일문이 있고, 독한문이 있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이어지 문장이 있고, 아는 문장, 암기 문장이 있다. 됐죠? 이거는, 이쪽이 어디야? 품사할 때 하고 연결되어서, 그죠? 같이 다뤄질 성질입니다. 어미와 관련되어 있죠. 그죠? 예, 그렇게 다루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의미론을 다루죠. 그러니까, 의미론은 학교 문법적인 명칭은 의미입니다. 의미. 맞죠? 의미를 주로 다루고요.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의미가 뭐야? 의미에 대한 정의가 뭐야? 지시설이라든지 SR 이론이라든지 SR설이라든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개념설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다룬다고. 개념설까지. 그죠? 그런 걸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의미의 여러 가지 양상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죠? 중심 의미가 있고, 주변 의미가 있고, 뭐, 연상 의미가 있고, 막 그런 식 있잖아요. 다루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맞죠? 제일 중요한 거는 단어 간의 의미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단어 간의 의미 관계. 예를 들어서, 동의 관계냐, 반의 관계냐, 유의 관계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상하 관계냐, 그 다음에 함의, 또 전제, 맞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중의성. 마찬가지죠? 중의성에 대해서 다루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의미론에서 다루고요. 또 혹시 그 문장에서 비문으로 쓰이냐, 비문으로 쓰이지 않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의미론에서 많이 다룹니다. 의미 관계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걸 많이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의미론보다 더 우리가 요까지 단어, 문장까지 우리는 뭘 합니까? 문법 논의를 합니다. 여기서까지를 우리가 문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표준국어 문법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요 두 가지만 나와 있죠. 그죠? 두 가지 범주만 나와 있고, 우리말 문법 논에도 보면 이 두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미론의 대표적인 책이 임지롱 선생님 책입니다. 임지롱 선생님. 지금은 퇴직하실 텐데, 그분이 이제 의미론, 특히 인지 의미론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 문법은 인지 의미론까지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대학 때 혹시 인지 의미론 배웠나? 무지 어려워요. 난 못 따라하겠더라. 솔직히 공부해봤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인지 의미론까지 하기는 힘든데, 한 번은 이제 임진홍 선생이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학회에서. 무지 쉽게 해요, 그분은. 그래서,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가져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게 뭐예요? 화형론이라 합니다, 흠이. 화형론이라 하죠, 그죠? 우리는 이 화형론이라 말을 쓰지 않아요. 뭐라 씁니까? 담화랍니다, 담화. 이 담화 영역부터 해서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문장의 결속성이라든지 통일성, 막 이런 걸 다루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속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뭐냐?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다룬다고요. 여기서부터는 꼭 뭐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교육론과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교육론의 한 부분을 갖다 놓은 것처럼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죠. 이야기는 담화를 뭐처럼 문장의 이어짐으로 연속성을 갖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다룹니다. 요즘에 그 문법 개론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됐죠? 여기에 좀 제가 이제 빠뜨린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어휘에 대한 내용을 다뤄요. 어휘. 내 책에는 어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휘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 중학교 시절에 학생들 가르쳐 보면 어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휘를 다루고요. 근데 실제로 어휘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게 7차 교육 과정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이제 조금 더 갔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한 번 더. 그런 게 있고요. 자, 지금 이렇게 쭉 다뤘잖아요. 왜, 그죠? 좀 전에 내가 다룰 때는 작은 범주에서 큰 범주로 왔잖아요. 맞잖아요. 작은 범주에서 큰 범주로 왔다. 근데 이거는 옛날식이에요, 사실은. 옛날식이라고. 요즘에는 거꾸로 다룹니다. 실제 여러분들 서점에 나와보면 거꾸로 다른 게 있어요. 다룬 책이 있습니다. 그 학교 문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와 있는 책도 있어요. 제일 처음에 다루는 게 이야기부터 다뤄요.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아래 단위에서 위로 바텀업으로 가는 건 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너무 이제 지나치게 세분화된 것부터 가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큰 거에서 부분으로 나누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근데 그런 생각처럼 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이야기가 거의 3분의 1 부분 차지해요. 이야기. 그 다음에 뭐예요? 화형, 의미. 그죠? 문장을 좀 많이 다뤄요. 문장. 그 다음에 단어. 그 다음에 어문. 이렇게 가거든요. 어문 변동을 몇 쪽을 끝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전에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늘 말씀하시냐면, 아직도 행태수 분석하고 있어? 이럽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아직도 행태수 분석하고 있어? 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문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실제 문법은, 이야기나, 문장에서 다뤄져야지. 아시겠죠? 약간 큰 개념에서 다뤄져야지 맨날 그렇게 쪼개놓고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요구를 반영해서 그 요구대로 나온 책들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점점 시대가 문법을 통해서 요구하는 시대가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아시겠죠? 학교 문법도 역시 어쩌면 10년 뒤에는 좀 다 바뀌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업문론에 푹 빠져 산다면 그건 시대에 역행한다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러지 않습니까? 참고로 제가 2차 강의할 때 여러분한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발음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많이 했을 거예요. 모르면 국어사전 찾아보든지 이상하다 싶으면 국어사전 찾아보면 되지 않나? 그러면서 그 이야기 했죠. 외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맞죠? 한국어 교육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외국어 공부하듯이 있잖아요. 그죠? 사전에서 요즘에 휴대폰 잘 때 있잖아요. 그죠? 발음을 꼭 들어보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우리말을 공부합니다. 이해됐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우리말의 발음을 들어보지 않잖아요. 왜? 그죠? 어쩌면 어문에 대한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게 문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2달 정도 공부하면, 현대국어 문법의 전체적인 내용 있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내용과 전체 내용 중에서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거리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문제거리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